이번에는 이제 그 변사기 강의 민법 총칙 사례 17번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대리 관련한 사례 쟁점을 추출하는 요령을 우리가 이제 살폈는데 이번에는 실제 이제 대리 관련한 사례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7번은 23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그런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물권법의 논점하고 표현 대리 관련한 논점이 함께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기초적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감남과 을은 2020년 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자, 을은 2022년 4월 1일 갑을 대리해서 병으로부터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매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의 교부는 2022년 6월 30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이거를 이제 제1매매, 제1매매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을은 2022년 8월 1일 갑을 대리하여 정에게 X 토지를 매매 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과 이 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교부는 2022년 10월 31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걸 제2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가적 사실관계 1을 한번 보죠. 자, 제1매매, 제2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행기도 모두 경과하였으나 위 각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던 중 갑병정 3인은 병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 합의서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게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를 하자라는 합의가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속 미루자 정은 병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였다. 자, 위 소송에서 병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갑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 2억 원을 2억 3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정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 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 논거를 서술해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고는 정이죠. 그 다음에 피고는 병이에요. 자, 정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론, 그 다음에 논거를 서술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당사자의 구조,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지위, 그 다음 주장의 정리, 그 다음 설계 및 쟁점, 이 순서대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사례 17번의 이제 문제 1번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 우선은 정이 원고죠. 그 다음에 병은 피고입니다. 자, 그리고 정은 병을 상대로 해서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자인 갑을 생략을 하고 병에게서 정에게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은 누굽니까? 최종 매수인이에요. 제2매매에서의 매수인이고요. 병은 최초 매도인입니다. 제1매매에서의 매도인이죠. 자, 그리고 병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매매 대금을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된 매매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등기 이전 절차에 협력할 수가 없다. 동시 이행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당사자의 주장이죠.
자, 그럼 이제 답안의 설계를 한다면은 결론, 논거 이게 이제 배점이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논거라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항변 속에 서술해야 될 쟁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항변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이 중심에 놓고 답안을 구성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대금 증액 약정의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요걸 따지려면은 뭘 얘기를 해야지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얘기를 하려면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의 의미,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실체적인 권리 관계가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동시행 항변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기 때문에 중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시행 항변으로 대항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중간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결론을 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중간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최초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중간자에게 해야 될 급부를 최종 매수인에게 해주겠다라는 합의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런 합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단축된 급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C에게 1,00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어요. A, B, C가 합의를 해서 A가 C에게 직접 1,000만 원 송금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A가 C에게 1,000만 원 송금하는 것은 B에게 해야 될 급부를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지 그 약속을 했다고 해서 A가 B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가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에 이제 법원의 조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적법하게 했다면은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상환급부 판결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답안을 설계를 해 나가시면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시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답안. 자, 우선은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언급을 하면은 결론은 자, 법원은 병은 갑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한다. 상환급부 판결을 하여한다. 이래도 좋습니다. 자, 논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번호를 붙여놨죠. 항상 1번 부분의 쟁점을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쟁점은 법리적 쟁점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의 법리적인 쟁점은 결국은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중간자에 대한 항변으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쟁점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 2번 부분은 쟁점 1에 관한 얘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는 중간 등기를 생략해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여기 이제 말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쓴다 그러면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때문에
각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효하다. 이게 이제 중간생활 등기 합의의 의미를 소개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중간자에 대한 대항 사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쟁점 두 번째, 이걸 3번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최초 양도인은 중간자에게 하여야 할 급부를 최종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축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최종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의 태도니까 판례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요거는 이제 산 적용 파트가 되겠죠. 자, 갑병정의 합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이고, 정은 위 합의를 근거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요 표현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하고 있으니 청구권의 근거를 밝혀야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야지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대금 인상 약정은 유효하죠. 그리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시행 항변이 있을 때는 상환급부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을 서술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2번 부분을 보세요. 자, 제1매매계약은 을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타지에 출장 중인 갑과 상의 없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갑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을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2년 6월 30일 X토지에 관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갑은 2022년 7월 중순경 을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듣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보세요.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제1매매계약은 무권 대리로서 체결된 계약이지만 본인인 갑이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묵시적 추인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후 X토지의 시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을은 역시 갑에게 알리지 않고 갑의 인감 도장을 사용해서 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에 2022년 8월 1일 갑을 대리해서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정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을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을은 갑의 배우자로 출장 중인 남편 갑을 대리해서 X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바로 전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인감도장과 서류도 을에게 맡기고 갔다. 보세요. 요거는 수권을 갑의 을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신뢰할 사정,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을이 갑의 인감도장하고 X토지의 등기필 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것도 갑의 을에 대한 대리권 수요 자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되겠죠. 자, 출장에서 돌아온 갑은 2022년 8월 중순경
을로부터 제2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듣고 X 토지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 소문과 달리 X 토지의 시세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갑은 즉시 정에게 제2매매계약은 을이 무단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혔다. 그렇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정은 그러니까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X 토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고,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으로서는 을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갑은 정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1번 주장은 을이 갑을 대리해서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정상적인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니까 유권 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을의 그러니까 그 정의 2번 항변은 이거는 이제 유권 대리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 2번 항변은 대리권이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라는 주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 1번 주장, 2번 주장의 당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문제 분석과 당사적 구조, 설계 및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사적 구조를 보면은 원고는 어때요? 원고는 정이죠. 지금 이제 원피고가 이게 지금 소송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소송 제기했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적 구조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는 정하고 갑입니다. 그죠? 자, 정은 누구예요? 정은 이 사건 X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은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매매계약 체결 행위를 갑이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리죠. 그 논점은 별도로 답안에 서술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문제는 정의 주장은 크게 유권 대리 주장, 두 번째 이제 표현 대리 주장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 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 및 쟁점적으로 가면은 우선은 1주장의 당부, 2주장의 당부 이렇게 이제 답안을 작성해 나가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 2번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지금 제1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번 주장, 2번 주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사실관계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사실관계에서 터치가 되었었던 쟁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볍게 체크를 서술을 하고 현출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설계 및 쟁점에서는 자, 첫 번째는 제1매매의 효력을 묵시적 추인이라는 관점에서 가볍게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서술 사안포섭을 분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주장의 당부를 따져갑니다. 그럼 이제 1번 주장의 당부를 따질 때 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을은 갑의 정상적인 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권 대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사례 쟁점 추출 요령에서 유권 대리 여부를 판단할 때 못 따져봐야 돼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떤지 요거 1차적으로 판단하죠. 그 다음 대리권 제한 사유가 있느냐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느냐라는 등등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의 대리권의 전부 부분을 먼저 따져보면 자, 을은 본인 갑하고 사이에서는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신분으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 대리권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요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 이게 일상가사에 속하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법률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속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관해서 지금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갑이 출장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부재 중일 때, 그리하여 사회 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도 대리권을 인정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상가사 대리권에 관한 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얘기도 가볍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결과를 보면은 비상가사 대리권을 우리 판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부부라는 신분에 기초해가지고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서까지 가사 대리권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성립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비상가사 대리권 부정한다라는 논리를 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주장의 당부인데, 두 번째 주장의 당부인데, 이 두 번째 주장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유형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126조임을 밝히고, 이거 요건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리인의 행위, 그 다음에 월권 행위, 정당한 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판단의 기준, 시점, 그 다음에 판단의 자료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잡아가도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잡아가도 돼요.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왜 열려 있느냐?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 출장 중이다라고 하면 어디에 출장 갔어요? 저기 멀리 해외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출장을 갔다면은 연락이 닿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장 기간이 불과 뭐 한 달, 두 달에 그치는 것이고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그런 장소로 출장을 갔다면은 이 아내가 남편의 서류들을 위조해 가지고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될 의무가 생길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는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대리할 때 정당한 이유를 대체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판례의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은 상식적으로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연락을 하고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답안에서는 두 갈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답안을 구성을 했는데, 결론, 자, 정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자, 근거, 쟁점입니다. 자, 일상가사 대리권의 내용,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 관한 본인의 추인,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 성립 여부 등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자, 지금 양가로 2번 부분에서 X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제1매매의 효력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문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정의 1번 주장, 2번 주장의 당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2번 부분을 생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관계에서 제1매매의 묵시적 추인과 관련한 얘기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1번 부분을 보면 을은 갑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으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 2번에 을과 병이 체결한 제1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이지만 본인 갑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을과 갑은 부부 사이로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의 묵시적 주인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리하여 갑의 추인에 의해서 을과 병이 체결한 제1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이제 언급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을과 정이 체결한 제2매매의 효력.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1번 주장의 당부, 2번 주장의 당부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 답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부분이 1번 주장의 당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의 주장이 정의 2번 주장의 당부, 2번 주장의 당부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정의 1번 주장의 당부 부분을 보면은 자, 을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지만 일상가사란 부부의 혼인 공동 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사물을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우리 시범 답안에는 빠져 있는데 비상가사 대리권이 부정된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면 가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번 부분 보세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진 부부의 일방이 그 범위를 벗어난 대리행위를 한 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일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때는 권한을 넘은 편대리가 성립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대리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126조의 요건 부분을 가볍게 2번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그다음 정당한 이유가 핵심이죠. 자,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조사 확인 의무가 인정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5번 부분이 4번 부분이 이제 산 적용인데요. 자, 을이 배우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 명의의 X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일에 속하는 일이다. 따라서 상대방 정은 갑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자, 비록 을이 갑의 인감 도장과 등기 필 정보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부 간에는 외간 작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갑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 부재 중이어서 갑의 의사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정이 갑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정의 과실이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부정이 되겠죠. 그 결과 제2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의 주장은 모두 다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대리 관련한 사례를 어떻게 쟁점을 포착해 나가고 답안을 구성을 해 나가는지 이거를 이제 사례 17번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